지금 요즘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앞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성당에서 나무에서 새들이 정말 많은 이렇게 막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들도 우리 행사를 응원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속초에서 여기 오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 차를 운전하는 동안 오늘이 제일 묵직하게 이렇게 막 채워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행사가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설악 어우러기 대표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악 어우러기라는 모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큰딸이,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한 10년 전쯤에 조현병이 발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9년 동안에 조현병을 앓는 걸 지켜보고 같이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떤 가족과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어떤 조현병이나 그런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현병에 관해서 알리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 주시고 우리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설악 어우러기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분들께 조현병에 관한 강연회를 4차례를 진행을 했고 그 자리에 지금 제가 존경하는 한명준 교수님께서 모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연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초반에도 강연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고성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시는 교수님의 뜻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2번째로 고성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모시는 강사분은 9월달에 원래 오기로 되셨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가 다시 미뤄져서 이렇게 오늘에 진짜 극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강사분이십니다. 강사분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10대 후반에 조울이 같이 발병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이렇게 앓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셨지만 이제 그때까지 병을 잘 조절하면서 사회생활도 잘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이런 아프신 분들 가족과 강사들을 만나서 상담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우리가 조현병이나 어떤 정신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을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책을 2권을 내셨어요.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심리상담사의 마음 회복 목표, 회복의 증거라는 이런 책을 내신 분인데 조금 이따가 모셔서 강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구성분 한명준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사 그리고 저희 설악 어우러기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창수 인권사회연구소 장은여동에 있으세요. 대표님이시고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서 사진도 공사해 주시는 이창수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아까워요. 어젯밤에 원래 우리 강사님이 증평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이렇게 지금 또 하시고 오늘 바로 또 출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빨리 강의를 초청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강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우석 해보이는데 장우석 대표 심리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성이라는 것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생님들과 또 홍수민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서 지금 이제 자문의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제 12월 달에 있을 것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면접관으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저의 살아온 그런 삶과 또 그 회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관리나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20대 초반에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조현병으로 발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진단을 받아서 조울병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을 2년 동안 3차례 입원하고 거의 굉장히 중증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에 거쳐서 재발을 위기가 한 40번 가까이 왔어요. 1년에 한 3-4차례씩 재발 위기가 왔었고 그래서 재발 경보를 체크해서 고비고비를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강의하면서 또 나누고 또 30대 지나서는 이제 대학을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해서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의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돼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제가 환자였던 제가 이제 당사자로서 고백을 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치료진으로도 활동하다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환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오픈을 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나누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이해인데 사실은 이 정신질환은 큰 틀에서 보면 기질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까지 살짝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내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4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첫 번째 단추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은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인지 왜곡된 부분을 통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은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활을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환경적인 변화를 둬서 인권이나 사회에 적응을 해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의 4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접근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 자체가 복합성 뇌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 질환으로 출발한 의료 관점의 모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지금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심리 사회적인 질환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부류가 나타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의사들이나 전문가 집단의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이제 전환한다는 단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 모델도 알고 당사자 모델도 알고 이 전반적인 통합적인 모델로 가는 게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였고 당사자였고 또 치료진이고 또 저도 가족 중에 저희 사촌 동생이 심한 또 조울증이어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하고도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단추는 이제 기질적인 요인의 그 취약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환의 이 정신질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약물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뇌 질환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의학적인 모든 것으로 볼 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화학적인 뇌의 그런 취약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제일 먼저 조절하고 완화하는 것은 약물이라는 거죠. 정신과 약물이 1951년도에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을 통해서 최초 약물이 마취제로 사용됐던 것이 정신과 약물로 사용이 돼서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조현병으로 병원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통해서 정신병에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평생 살다가 그 당시로는 다 사망을 했는데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게 약물 개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첫 조절을 잘해서 지역사회에 나온 사람이 나왔는데 지역사회도 나와서 그분들이 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약만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성분이 있고 보조성분이 있고 뭐 추가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원장님 일을 돕고 그러면서 또 교육을 하고 정신건강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알코 교육을 한 10년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모델도 알지만 당사자의 또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항정이라는 건 주성분약, 조울병약, 조현병약, 그다음에 조울증약, 그다음에 우울증약을 주성분을 먹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경안정제 계열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계열의 그런 부분들을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방지약으로 먹는 약과 소화제나 변비약 같은 것도 추가해서 먹게 되는 그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물이. 그리고 이제 약의 부작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발병해서 마지막을 이제 22살 겨울에 마지막에 퇴원을 했었는데요. 죽을 만큼 약의 부작용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2세대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작용이 만약에 7, 8인보다도 한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클로로프로마진이나 할로페리도 같은 약을 먹으면 몸이 막 굳어지고 막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세대 약물 그 이상의 약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여주고 약물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뭐 보통 2, 3주 안에서 이게 조절이 되고요. 그 조절하는 와중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 만약에 뭐 소변이 뭐 이렇게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생리적인 문제 생긴다 그러면 약을 바꿔야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사람의 몸이 약에 적응을 하고 그 약도 사람 몸에 적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떨어뜨려서 했네요. 목소리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약의 대처물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 부작용 방지약 같은 걸 추가해서 쓰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 관리표를 제가 병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관리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현 조우를 잡아주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기분 조절표를 만들어 가지고 5점 척도로 해가지고 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뭐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분 조절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강도, 강중약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세 번째로는 약물의 증상과 부작용을 쓰면서 약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 생각의 변화 이거 조현병에 해당되는데 생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왜곡과 착각이 생겨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망상과 환청으로 가는 게 조현병이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병식이 사라지는 병이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왜 약을 안 먹고 이제 사각지대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최근에 안인극 사건이나 또 임세원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건들이 일어난 것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약물 관리를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물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두다 보니까 거기서 틈이 벌어지면서 센터에서도 관여를 못하고 병원에서도 입원이 또 쉽게 안 되고 또 필요한 시점에 입원을 못 시키고 저도 장기 입원 시키는 건 반대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그 사회에서 잘 치료받아서 또 나중에 재활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회적인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 틈에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물론 이 당사자들이 뭐 범죄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급성기로 찾아오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법,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그 당사자들이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혼자 멍하게 TV를 본다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로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 씻지도 않고 집에서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에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낮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다가 잠이 안 오기 시작되고
사람들이 계속 의식이 돼요. 수근수근 되는 느낌. 이거 저의 경험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욕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 같다. 저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미행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뭐 작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겁에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포와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도리어 무서우니까 공격하는 형식으로 되버리는 게 이제 뭐 안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멘탈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해칠 만큼 대담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스마트한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멘탈 문제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감정의 어떤 감수성은 뛰어난데 머리는 스마트하고 생각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환경에 예민하게 되고 자기의 내부 감정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환청망상으로 이렇게 계속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과잉으로 받으면,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를 만약에 어느 정도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멘탈이 아픈 분들은 이 취약성 때문에 스트레스에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멘탈로 와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된다거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기분이 막 업다운이 되면서 의식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서운함과 소외감을 자기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다가 돌입이 되면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망상이고 황청이거든요. 실제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척도역 쪽에 청각 기능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전달 물질의 과잉으로 인해서 청각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환청이 들리게 돼요. 소리가 실제로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중얼거림이 있어요. 중얼거림이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얼거림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다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환청에 이제 속게 되고, 그러다가 따라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자기가 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교통사고도 나고, 실제로 이제 환청으로 인해서 또 경험되거나 망상으로 인해서 피해 망상으로 인해서 뭐 집에 막 누가 도둑이 들었다, 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지역사회나 병원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고통당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자기를 자존자애해야 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좋아해. 정신질환에 잘 노출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아끼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멘탈 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힘들 때 스스로가 자기 편이 되어줄 줄은 몰라요.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가정 환경이 됐던, 뭐 학교에서 경험되었던 트라우마든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기가 정신질환의 첫 번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 개조거든요. 물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첫 번째 생각이 완화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좋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좋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점, 약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강점은 다 좋아해요. 자기의 나의 이런 점은 내가 참 좋아 그러는데,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자기의 습관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자기의 느낌. 근데 그거를 너무 혐오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단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자기의 인격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어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고요. 자기 이해와 소통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정신질환에서 왜 굉장히 중요하냐.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알고 병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22살 이후로 재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증 정신질환을 겪었지만,